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당장 지금 이제 전국 의사들 집단 휴진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기세가 무섭게 번지는 가운데 지금 이제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 업무 개시 명령 발동했는데요. 조 교수님, 예.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죠. 하나는 그 확대 정책 자체에 대한 정책의 내용, 또 하나는 지금 이 시점의 문제, 두 개가 다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쟁점이 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의 내용을 보면 공공의대 설립하는 문제하고 의사를 이제 10년 동안 4,000명 늘리는 문제,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한약 조제에 대한 뭐 수가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과연 이 시기에 그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어젯밤까지만 해도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합의안을 이끌어낸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공의협의회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 무산이 돼버렸는데요. 조금 더 전공의협의회가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코로나가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의료계에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많은 의사분들 또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의 노고도 우리 국민들이 칭찬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의료 현장을 떠나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상당히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주장과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철시켜서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려고 했던 모든 걸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중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협의를 또 해보자. 그렇게 물러섰기 때문에 저는 의사협회나 전공의 측에서도 정부가 한 발 물러섰으니 본인들도 좀 한 발 물러섰으면 좋겠어요. 일단 파업을 푸시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서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다시 협의하면 되잖아요. 지금 뭐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의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 교수님 얘기에 따른다면은 밤샘 협상에서는 의협의 입장이 정부가 좀 수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깨졌네요? 전공의들이 기본적으로 이건 안 된다, 우리는 파업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병원 갈 일이 없어서 의사분들이 파업을 해도 나한테는 뭔 그런 뭐 안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아프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지금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이럴 때에 좀 시점을 잘못해서 파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주장이 옳더라도 시점을 보고 파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도 밀어붙이기식으로 본인들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한 것들을 꼭 달성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의식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가 이를 어기는 전공의들에게 고발카드까지 꺼내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김종인 위원장이 정책이 힘과 의지만 갖고 관철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시 뭐 법적인 제재 어느 쪽 갈 것인가까지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복귀 안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의사 면허까지 취소하고 그 다음에 4학년들 의사고시 시험 보지 않으면은 이것도 다 그냥 안 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으로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정책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과 집단을 편가르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나 여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명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의사분들, 의료진들이 파업하면 어떡하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어떻게 자신들이 주장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의료진 파업 잘못됐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좀 양보하고 의료진들도 양보를 해서 이 파업 빨리 좀 끝내고 코로나 위기 극복에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불가피했다고 보세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만약에 파업이 진행되고 전공의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파업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틀, 3일 계속 축적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수술도 미루고 있고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된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질병이나 수술을 예약해 놓은 분들이 의료진들이 파업을 하면서 의료진
의료진들 공백이 생겨서 미루고 있고 지금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물론 설득하고 가능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계속 이걸 거부했을 경우에 그럼 정부는 손을 놓고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물론 저는 선의적으로 봐서 이번에 참여한 들 보니까 뭐 그 전공의들 가운데도 뭐 한 50% 정도는 참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든 의사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요청드리고 정말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했지만 당장 이걸 적용시켜서 의사면허를 취소시키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정부로서도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아까 장 소장이 의사들 의협의 입장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파업은 적절치 않다라고 했는데 예.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은 정부가 지금 이거 특히 이제 지방 의료라든가 예. 여러 가지 감염병 분야에 대한 의료진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 이 시점에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게 정책이 과연 온당하느냐라는 그 김종인 통합당 위원장의 비판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충돌을 일으킬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더구나 보고요. 이게 이제 확대시키면 효과는 4, 5년 지나야 나올 그렇죠. 건데. 당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내년에 그 공공의대라든지 아니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무산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내년에 늘리려면 지금 벌써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그 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통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로 늘어나지도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정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위협에 떨고 있는 이 상황을 정부가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내야 되는 상황이고 의사들의 도움이 없이 이게 불가능해요. 아니 의사들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다 이걸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일단 코로나19를 넘어선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협상하고 논의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따져보면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말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 정책을 따라오지 않은 저 의사분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면허 취소하겠다 아니면은 뭐 저기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편가르기 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국회 내에서 수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여론의 지지를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 당신이 하는 일들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이 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강한 대처를 주문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좀 호소하는 쪽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막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과 정부 쪽에서는 당장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있긴 하지만은 전대하고 맞물려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지급 대상까지 논의가 되면서 막 섞여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느 쪽 정도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지급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이제 선별 지원이냐 아니면 이제 전체 지원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당 대표에 나오신 분들 같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계시고 김부겸 후보하고 박주민 후보는 이제 전면적인 지원을 다 요구하고 이제 요청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별 지급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었어요. 1차 지원금 할 때도 선별 지급하느라고 그거 분류해내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고 네. 또 50%를 예를 들겠습니다. 50%를 분류한다고 하면 50%에서 50.1% 분류가 돼가지고 그 못 들어가는 분들은 네. 또 얼마나 또 불만이 많으실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경계선에 있는 그렇죠. 분들은 그리고 경계선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보험료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게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피해를 본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야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기 시작하면 또 1차 지원금 때도 그랬지만 지급이 자꾸 늦어질 수 있고요. 이 정치적 논란 때문에 지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를 놓쳐서 실제적인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모든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막 퍼주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돈을 쓰게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보탬을 얻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100만 원을 준다 예컨대. 그럼 뭐 한 달 정도, 뭐 한 달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달 월세 예컨대 가게 빌리는 돈 그거 지불하고 나면 그다음은 또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경제적 도움을 받는데 도움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그분들한테 특정해서 얼마를 드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두 방법 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성격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기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일괄 지급과 지금 불가피하게 선별 지급 얘기하는 선별 지급에는 취약 집단이라는 대상도 있지만 이번에서의 논의는 아까 성격도 맞물려 있고요. 이번에 지원금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도 있고 또 하나 재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경기부양이냐 구제수단이냐라는 그러한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요 경기부양이 될 수가 없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계 상황에 몰린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도움을 주게 한 건데 어떻게 그걸 경기부양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소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 무슨 뭐 디지털 시대다 얘기하던데요. 이재명 지사는 뭐 30만 원 주면은 소비 활성화 돼가지고 경기 부양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또 부양되겠습니까? 거듭 얘기하지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선별 보장 어떻게 통합당의 만드냐. 지금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시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김종인 대표 얘기했죠.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 플러스 알파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건데 전 그 방향에 맞다고 봐요. 그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지난 1월 달, 2월 달부터 계속 이거 가지고 우리 논의했었잖아요. 지금 5, 6개월 동안 정부 뭐 했습니까? 이러한 공식의 틀을, 선별 기준을 지금 만들어 놨어야 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재정 상황이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도 다 줘야 됩니까, 전 국민?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게 맞죠.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도 있고, 네. 국세청, 건강보험, 이거 다 자료를 보면은요, 어려운 분들 다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이어서 이번엔 성격 논쟁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경기부양, 윤희숙 의원은 구제 목적 이렇게 팽팽합니다. 경기부양책이나 구제책이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같은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경기 부양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전 국민한테 돈을 줘서 그분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거 그것도 어찌 보면 구제의 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도 물론 뭐 물건을 사니까 그 물건을 가졌으니까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돈이 쓰게 돼요.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잖아요. 보세요. 10억 이상, 1년 매출 10억 이상을 매출을 올리는 것을 쓸 수 없어요. 두 번째, 자기가 사는 고장이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받으면 제가 용인 사는데 용인시를 벗어나면 못 써요. 사용을 못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근 상황이 또 격리를 강화하는 그런 시대 아니냐. 아까 그 이낙연 의원 같은 거 얘기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가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식당처럼 어느 공간에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사실 어디 뭐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오는 건 잠깐 나오고 마스크 쓰고 손 세동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맞게 다양한 사용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이게 무슨 경기 부양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기 부양이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을 쓰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하는 거에 1차 연관되는 지원금 거죠. 때는 정부가 분명하게 경기 부양 방식으로 얘기했었죠. 쓰게 네, 되면 그랬었죠. 결국은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 있는 지역이 한계가 있고 3개월 이내 사용을 해야 되고 현금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별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뭐 본인이 막 쓰고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경기 부양한 사례가 있나요? 얼마나 부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차 지원금 했을 때 반짝 한 달 정도 장사가 예전보다 잘 돼요. 그 이후에는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계속해서 전 국민에게
이런 긴급 지원금을 나눠줘야 합니까? 이거는요,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111조가 늘어났고요. 23조의 세수가 펑크가 났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펑크가 나고 얼마나 더 빚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2년 후면은 떠날 아버지가 자,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옷도 사 입고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집담보대출 지금 아직까지 2년 후 떠날 아버지는 정부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분 아버지가 이제 자, 우리 빚내가지고 좀 고기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렇게 하자.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아껴가지고 자, 내가 정말 우리 빚내지 말고 내가 밖에 나가서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올게. 아껴 쓰고 나 아껴 쓰고 우리 좀 더 아껴 쓰자. 그게 맞지. 어떻게 비유는 지금 빚내가지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수가 죽는다고 만약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빚 안 낸다고 그랬는데요. 빚 안 내고 계속 버티는 겁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내수 시장 다 없어지고요. 죽어가고요. 자영업자 문 닫고 소상공인들 문 닫고 내수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 가지고 버티면서 예를 들면 경제가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이 계속 돈을 안 쓰고서 버티는 것만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냐는 거예요. 기업 같은데 지금 수조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예. 기업이 하는 일은 뭐냐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판매가 안 돼요.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 기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내수 시장이 죽는 순간 경제 자체가 흔들려요. 근간이.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 주자고 한 게 아니라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안 주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 장사 해봤거든요. 저희가 음식 하나 팔아가지고 남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요. 좀 더 고용유지금을 좀 더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좀 세금을 좀 덜어주거나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 사 먹게 한다고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회 상임위에서의 논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위에서 노영민 실장과 또 그다음에 김재정 의원이죠. 통합당 김재정 의원과 아파트값 관련해서 뭐 질문 나오다가 노 실장 직접 질문도 했었죠. 네, 그랬었죠. 많이 벌었지 않느냐. 예, 맞아요. 얘기도 있었고 똘똘한 한치 하니까 똘똘한 예. 한치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노 실장은 15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5년 그리고 뭐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전에 많이 올랐다는 그런 얘기도 얘기인데요. 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감정 싸움이 저렇게 됐다고 봐요. 김 의원하고 노 실장하고 두 사람이 감정 싸움 하다 보니까 결국 저렇게 그냥 고성이 오가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냉정하게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될 텐데 자꾸 자극적인 발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 흥분해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게 된다고 봐요. 김부겸 지금 대표 후보는 오른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른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저는 현 정부가 뭐 그걸 부인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반성도 하고 사과도 여러 번 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그럼 막을 거냐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대책이 세워지고 나서 그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집값 오름세가 일종은 주춤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반응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당장 1, 2개월 안에 이게 반응이 금방금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뭐 때문에. 어떤 분은 8월 말 9월 초면 나온다고 얘기한 분도 있었죠. 있기는요. 네. 예. 근데 그건 아니. 당장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집값이 10억 하던 것이 1년 전에 10억 하던 것이 지금 20억 됐어요. 그게 21억이 안 됐다고 집값이 안정화된 겁니까?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는 노영민 의원과 김정재 의원 사이에 저 논란은요. 노영민 실장이요. 김정재 의원이 잘못됐다고 봐요. 아하.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았어요. 왜냐하면 노영민 실장한테 집값 올랐죠? 얼마 올랐습니까? 언론 보도 다 났어요. 본인도 알고 노영민 실장도 다 아는 얘기를 왜 물어봅니까? 노영민 실장은 상당히 모욕감 느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하겠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 오른 거 불로소득으로 한다. 이익 환수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솔선수범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 때 오른 대략 5억 정도의 이익금은 실장님께서 좀 이렇게 환급, 뭐 기부금을 하든지 어디 좀 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질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더 야무지게 질문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도 그렇고 노영민 실장도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났다고 봐요. 부동산 시장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일반적인 민심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예.
의원과 실장 간에 너무 저급한 말싸움이었다. 참 눈살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김현미 장관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또 야권에서는 참모진 현실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 이런 지적이 있죠. 제가 그 말을 지적한 네, 거예요. 네. 어디서 여론조사인지 장관도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요.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세종시는 집값이 폭등했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어요. 그 여론조사를 전국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우리 지역은 뭐 집값이 안정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부동산 문제가 이 정부가 잘 해결을 해서 대책을 잘 마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건 이제 장 소장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되지만 저는 동의는 안 하고요. 그러시네. 무슨 말이냐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보면 오름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름세 어떤 가파른 오름세가 어느 정도 꺾여서 안정세로 갔다 하면 앞으로 점점 뭐 안정화될 가능성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지나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앞으로 또 집값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보는데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정책을 시작했고 그 정책 시행된 이후에 오름세가 주춤해졌다. 그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마치 이제 지금 장수철 소장 얘기했듯이 집값이 완전히 잡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냐 하는 부분은 정부가 계속 추이를 봐야 되고 그게 성과가 7.10 대책 이후에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말이 마치 모든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로 들린다면 그건 잘못된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주춤해진 부분을 얘기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의도로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은요 법사위에서 조수진 의원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방 소설 쓰신 에 대해서 사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저렇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뭐 소설 쓰신의 그 발언도 사실은 이제 적절한 발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걸 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장 소장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이든 그 국무위원이든 대화하는 가운데 감정을 건드리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화를 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아까 김정재 의원 동일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런 얘기를 지적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책이 잘못됐다 이것만 지적하면 되는데 당신 돈 벌었잖아. 그 돈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답변하는 사람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 소장이나 저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노영민 실장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바로 사흘 뒤인데요. 차기 29일, 당대표 정말. 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제가 여기서 누구를 찍을 수는 없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가능성으로 이낙연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여론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상황이 없어지다 보니 원래 이제 우위에 있던 분들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입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당연히 뭐 결과는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만 추측이 아니라 확정적이죠. 이낙연 후보가. 그러면 장 소장도 어대 낙이라고 보세요? 그럼요. 제가 예측을 하건데 대략 55% 내외 정도로 득표율로 득표율까지 예, 지금. 1등이 할 거고 2등은 김부겸 의원이 한 25% 내외. 3등은 1, 2, 박주민 3까지 의원이 지금 15% 네. 내외. 네. 제가 또 강하라 앵커님을 위해서 네. 민주당 쪽에 있는 지인들에게 한 10통화를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그런데 또 종합적으로 하나 지난번에 강하라 앵커를 준비했다는 자료 한국당이 당명으로 갈 추세가 많다고 하던데 요즘 보니까 3등이던데요.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호예요, 선호.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원한다고 했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네, 퍼센테이지와 순위도 적어놨으니까 또 계속 확인해 맞는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두고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이었습니다.